안녕하세요. 방랑작가클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헤일리고요. 저는 주희고요. 저는 또니입니다. 저희가 팟캐스트 3화에 에드워드 리 셰프님의 편지를 낭독했었는데 그 부분을 딱 발췌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보신 거예요. 들었는지는 모르고 그쵸. 그냥 봤다. 열람했다 정도? 우리 팟캐스트를 알고 있다. 이게 대체 뭘까? 방랑작가 클럽에 내가 등장했다. 네, 알고 계신다. 아무튼 굉장한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럼요. 청취자님들께 또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여러분은 에드워드 리 셰프님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이 입춘이었대요. 2월 맞아요. 4일이. 오. 네, 그래서 봄이 어쨌든 오고 있긴 하다. 근데 이상할 정도로 너무너무 춥다. 오늘도 맞아. 진짜 춥잖아요. 네, 오늘 마이너스 막 11도 이런 것 같아요. 그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춥다 보니까 뭔가 집에만 더 틀어박히게 되고 바깥 활동도 좀 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날씨가 춥지만 네. 제가 요새 최근에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트레바리 모임인데 오, 독서 모임. 네, 유료 독서 모임이죠. 사실 저희가 그동안 트레바리 하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듀오바리 이렇게 많이 부르면서 저도 그리고 저희도 그냥 막연하게 트레바리라는 곳이 있다. 근데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고 그래서 빨리 방자클 친구들한테도 말해줘야겠다 싶을 정도의 아주 재미있는 모임이었어요. 어떤 주제로 진행하셨나요? 트레바리 참가자는 아니고 제가 이제 주최를 하는 클럽장이었는데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을 쓴 작가시죠? 저자거든요. 맞아요. 저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걸 좀 살려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새해에 막 다이어리도 사고 뭐 캘린더도 사고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되게 사게 되는데 그런 소비를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좀 주제로 모임을 열어봤고 그래서 모임 이름도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기로 정해서 소유냐 존재냐. 맞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에리 브롬의 그런 책 제목을 따서 이렇게 좀 모임을 열어봤는데 사실 이게 싼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쵸. 회당 8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호스트다 보니까 진짜 부담이 막대해서 전날 밤에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의 돈에 뭔가 어느 정도는 값어치를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의외로 제가 진짜 적어야 할 정도로 얘기가 엄청 재밌는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오랜만에 공부 모임이란 곳을 가보게 되면서 되게 새롭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트레바리를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성인이 다 되어서도 대학을 이미 다 졸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게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소진되기 마련인데 이 공부에 막 숙제도 과제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과제, 독후감 과제를 해야만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예 등록 조건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직장인이 과제를 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인 거죠. 누군가가 보면 사실 왜 그런 지옥으로 본인을 끌어들이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본인의 의지가 필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사람들은 책을 읽는 모임에 참여하려고 할까? 이게 사실 제일 큰 궁금증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우리가 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특히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으려고 하나로 한번 정해봤거든요.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저희 3명이 만나게 된 계기가 대학교 시절에 어떤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였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학생들을 뽑아서 6개월 동안은 인문학 교육, 예를 들어서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6개월은 뭐 인턴십을 보내주는 거였었거든요. 어쨌든 우리 셋 다 이 인문학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고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당사자성 맞아요. 발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외 활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저는 좀 애매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대외 활동은 뭔가 롯데, 농심, 삼성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한 줄짜리였다면 사실 얘는 그런 스펙으로 보기에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됐고 1년 휴학을 하는 게 이제 저는 4학년에 이걸 지원을 했었던 건데 엄청 부담이거든요, 사실. 주변에서 많이 반대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해서 몰래 프린트 뽑아가지고 진짜로? 진짜 지원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알바 사장님이 왜 제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안 되는지, 이게 왜 시간 낭비인지에 대해서 며칠 동안 저를 설득했어요.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거에 설득당한 척을 하다가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지원 마지막 날에 냈거든요. 그래서 몰래 그 회사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와우. 어차피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냈는데 합격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당시에 제 주변에서는 뭐 가족들도 그랬고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공부를 하느냐.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죠. 우리는 왜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몇 년 전 당시에도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갔고 그 덕분에 이제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이런 또 쓸데없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팟캐스트를 할 수 있어서 전 재밌어요. 근데 그 쓸데없는 공부를 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우리가 밈처럼 얘기하는 게 대학에 가면 등록금만 버리고 배우는 게 없다. 되게 자조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대부분의 수업에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았던 수업은 고전 읽기라는 수업이었고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정말 그동안 국어, 수학, 영어를 배울 때는 못 느꼈던 희열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처음으로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꼈고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인문학에 대한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까지 함께하게 됐죠. 저는 그 아는 고등학교 선배가 이 프로그램을 일찍이에 해서 그거를 막 SNS에 올리곤 했어요. 근데 뭐 1000자문도 외고 맞아요. 막 외국으로 가서 해외 인턴십도 하고 이런 걸 막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져 보인다라는 게 가장 제가 처음 받은 인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귀가 되게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흔들려 버리고 어떤 사람이 뭔가 주장을 조금이라도 조리 있게 하면은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토론 같은 걸 할 때도 되게 깨갱하는 순간이 많고 딴 얘기인데 제가 대학교 때 영어 토론 동아리 를 등록을 했어요. 네. 근데 첫날에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기가 죽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토론 세션은 딱 한 번 가고 그 다음에는 그냥 MT만 가서 친목만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인문학 수업을 듣고 책을 많이 읽고 소양이 쌓이면 토론을 할 때에도 내 안에 뭔가 단단한 줏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것 같고 지금의 모습과 그 활동을 하기 전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제가 기대했던 바를 이룬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냉소적인 분위기가 싫어서 이런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도 있거든요. 마침 들어갔을 때가 상경 붐이 굉장히 많이 불 때였어요. 그쵸. 그랬죠. 그래서 경영학과에 가야만 이 취업을 할 수 있다. 이제는 경영학과 간다고 취업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쵸. 그때까지만 해도 상경계가 어떤 취업의 굉장히 훌륭한 도구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대학을 입학을 하고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귀를 기울였었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너는 공기업을 가거나 회계사가 되어야 해. 저는 근데 그런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트와이스 yes or yes다. 거의 그냥 yes or yes 그 중에 하나만 넌 선택해야 해. 그리고 어차피 직업이라는 건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편한 거 하고 넌 여자니까 공기업을 해.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반박하고 싶었던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토론을 할 때 엄청 강하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반박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세상은 이렇게 선배들이 말하는 세상이랑 아마 달라질 거야 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도구로 인문학을 선택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가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배운 것들이 뭐였냐 살펴보면 그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소위 쓸데없는 공부들이었죠. 저희가 뭘 읽었죠? 반야심경 외웠고요. 한번 외워보실래요? 마하바라 바냐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바라 마라밀다. 저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대박이다. 그때 너무 안 외워져서 어떤 사람은 랩으로 외우고 노래 만들어서 노래 만들어서 외우고 막 어떤 사람 중국어로 외우고 그리고 우리가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뭐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같이 들어는 봤는데 읽어본 적 없는 그런 고전들을 좀 같이 읽었죠. 그리고 뭐 미국의 민주주의, 뭐 헌법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전 사실 굉장히 많이 졸았는데 저도요. 분명히 쓸데없는 공부하러 간 건 맞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막 뭔가 궁시렁궁시렁하고 졸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게 남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책도 책인데 저희가 영화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전 영화를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막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정말 지루한. 대부 1, 2, 3 다 봤죠 저희. 그쵸. 그리고 남아있는 나날 같은 그런 정말 누군가 막 가둬두고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직접 그렇죠. 보기에는 러닝타임이 너무 긴 현대인들의 이 짧은 집중력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시정지를 안 하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지금에 와서는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라쇼몽 이런 것도. 이제 라쇼몽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한 사건을 두고 사람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흑백 영화예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맞아요.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진실은 정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있는데 없다. 이런 건데 저희가 그 후로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라쇼몽이다.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 소개팅 나가면 예를 들어서 혹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라쇼몽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되라. 너가 너무 틀에 박힌 답변을 안 할 수 있다. 좋은 영화다. 이렇게 가끔 농담을 던지곤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만큼 이게 레퍼런싱이 많이 될 정도로 좋은 영화인데 사실 이걸 볼 때 이걸 내가 왜 봐야 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왜 봐야 될 포인트를 찾았어요. 뭐예요? 예를 들어 대부 있죠. 네. 대부 그 빠바 이거 맞나?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제 그 노래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저작권 문제로 틀어드리지는 못하고 직접 따라라. 라라라라라 이거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 이제 이 노래가 대부라는 영화의 OST인데 이 대부 목소리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허스키하고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이 주토피아의 그 두더지 대장 맞아. 아저씨 목소리잖아요. 주변에 곰들이 그 두더지 아저씨를 지켜주고 있고 근데 이걸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봤으면 그냥 저렇게 연출을 했구나. 그냥 쉰 목소리로 캐릭터를 잡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를 본 사람이 주토피아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재미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거죠. 대부를 저렇게 작은 두더지 쥐로 표현하다니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본 많은 고전이나 뭐 문학, 영화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학 작품을 보는 재미를 더 해준다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주토피아를 보면서. 저는 이거에 완전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언덕에서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탁월한 지능을 가진 현인들의 생각을 최단거리로 가서 훔쳐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막 최단거리를 구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정말 지름길로 가서 그 사람들의 지식을 훔쳐오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니도 뭔가 책을 내봐서 알겠지만 책을 하나 만들 때 정말 많은 검수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를 고를 때도 왜 이 단어여야 되는지 정말 고심을 하고 뭔가 그 완성된 정제된 결과물이 저한테 오고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엄청 편안한 환경에서 그냥 소비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엄청난 특혜라고 느꼈어요. 그 많은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뭐 국적에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쓴 그 농축
흡된 어떤 주스를 내가 그걸 마실 수 있다니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짜로 이걸 읽어도 되나 싶은 책들도 가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들만 읽으면 나는 조금 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관망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너무 저를 그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적 허영심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좀 항상 내가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나 자신을 사랑할 만한 어떤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적인 조건이나 물질적인 조건 같은 거에서 다른 사람보다 영원히 위에 올라와 있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일론 머스크보다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을 것이고 제가 아무리 뭐 다이어트를 하고 피부 관리를 해도 솔로지옥에 나온 채미나스보다 제가 예뻐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어떤 특정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아카이빙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20대 초반부터 제가 굉장히 노력해왔던 어떤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에 저는 세상을 보는 렌즈를 더 다채롭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와 주토피아가 되게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것들이 세상을 더 재밌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 이게 저는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여행 갔을 때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물을 봤을 때 그냥 예쁘다. 사진 찍어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가이드님이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건축물이 지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사진을 찍지 않아도 그 장면이 머리에 되게 기억에 남고 똑같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달리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 되게 이렇게 책 앞에서 외우고 점수를 매기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학습하는 것 자체가 다 공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현대 미술 작품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기법이 중요한 단계는 사실 이제 다 지나갔고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에서 이 예술 작품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작가가 활동했던 배경이나 이제까지의 뭔가 역사나 그런 걸 알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현대 미술은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 그걸 모른 상태로는 이제는 아예 대화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에 관련해서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김영민 교수님이 쓴 책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요. 제가 짧게 읽어보자면 거친 안목과 언어로 상대를 대하다 보면 상대를 부수거나 난도질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런 식의 거친 공부라면 편견을 강화해줄 뿐 편견을 교정해주지는 않는다. 섬세한 언어야말로 자신의 정신을 진전시킬 정교한 쇄빙선이다.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면 다른 세계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만남에는 섬세한 언어가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섬세함, 이 사회적인 활동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섬세한 인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식이 깊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박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입체적으로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란 게 하면 할수록 재밌고 그 재미는 이제 내 안에 쌓여가는 거니까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고 고유의 나의 뭔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공부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저는 뭔가 섬세한 언어를 찾아가는 재미있는 여정?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재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는 이거 완전 공감하는 게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 저도 책을 많이 읽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소위 언론고시라고 불리는 그 시험 준비를 할 때 스터디 원들끼리 장문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장문 스터디 가면 뭐 하냐면 어떤 뭐 잡지를 하나 줘요. 뭐 예를 들어서 귤. 그럼 귤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귤이었다. 귤로 변했다. 뭐 이런 뜬금없는 SF 소설이어도 되고 아니면 아버지가 사오신 비닐봉투에 담긴 눈물 젖은 귤 막 이런 감동 실화여도 되고
여러 가지 갈래로 나갈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걸 비평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았어요. 되게 별로였어요. 이렇게 그렇네. 단편적인 비평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하는 얘기가 너무 인상 비평만 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글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어떤 부분이 어땠는지를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인상 비평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뭔가 멋진 걸 봤을 때 우와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을 해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상상을 누군가 글로 표현해낸 걸 봤을 때 어떻게 이 생각을 이 사람은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저도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행복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공부라고 했을 때 너무 쓸데있는 공부만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공부를 하는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잖아요. 근데 그때 공부를 하는 목적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뒤에 공부가 사실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 전에 있는 공부는 그냥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한 공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누가 막 나오면은 어머 카이스트 출신이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뭐 그 사람이 물론 카이스트에 나온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카이스트를 가서 뭘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의 어떤 이름표나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노력했다 너는 이런 어떤 위계를 세우는 게 좀 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공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말 공감하는데 조승연 작가가 유튜브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학교를 다닐 때는 나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초년생이면 그 상사나 뭐 아니면 동료들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어느 정도의 훈계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생의 어느 단계가 되면 아무도 나에게 그런 조언을 건네주지 않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고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의 공부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고이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또니도 공부 관련 책을 추천했는데 저도 공부 관련 책을 하나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는 공부에 대한 책은 아닌데 제목도 나는 누구인가예요. 누가 쓴 책인가요? 사실 저자가 되게 많고 강신주에서 시작해요. 근데 강신주 씨가 얘기한 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저는 그중에 최진석 교수님이 하신 그 강연 내용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외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개인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은 항상 이삿짐처럼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가구나 살림살이도 이사를 가기 위해 밖으로 드러내놓는 순간 초라해지고 맙니다. 집 안에 있어야 할 곳에 자리하고 있을 때는 그럴듯하고 멋들어져 보이던 살림도 집 밖으로 나앉아 누구나 쪼이는 햇볕 아래 놓이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남에게 계속 기준을 맞추고 나를 보이는 순간 나는 계속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기준에 견주었을 때 부족하지 않은 인간이 없고 죄인 아닌 인간이 없고 결함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자발성에서 생산되는 기준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계속 외부의 자극에만 나를 막 내맡기고 나 자신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나를 사랑할 기회를 자꾸 잃는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랑 아까 우리가 고3 때 하는 공부랑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고3 때 했던 공부가 그 기준이 철저히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공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역사를 좋아하는 것과 역사에서 1등급을 맞는 건 정말 다른 얘기였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점수를 못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때 했던 공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부 좋아의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입시를 위한 그 공부의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에 난 공부 싫어 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강화시켰고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도
나 공부 싫어. 이제는 취직하고 돈도 버는데 내가 왜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입시를 하면서 했던 공부 중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게 수학이었고 수학이 재밌었던 이유는 그 기하학이랑 이제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강이 이렇게 물줄기가 이제 흐름을 만들면서 내려오는 그 비율이 이제 우리가 수학으로 했을 때 나오는 그 비율이랑 항상 똑같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흐르는 강도, 한국에서 흐르는 강도, 그 어떤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할 때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는 그때 공부가 재밌었던 이유는 그걸 외우고 점수를 잘 받아서가 아니라 그걸 내가 실제 세상에 투영해서 볼 수 있고 막 지나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렇대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 기준이 이제 제 안에 있고 제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넓어졌기 때문에 공부가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세계의 비밀을 엿본 기분.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 뭐 인문학뿐만이 아니죠. 더 폭넓게는 쓸데없는 것을 왜 공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왜 커뮤니티를 찾아갔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사실 3명 다 20대 중반에 어떤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거였는데 사실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나 혼자 뭐 플라톤 읽고 해도 되잖아요. 아마 읽지 않았겠지만 나 혼자 읽었더라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하는 공부가 혼자 하는 공부보다 더 좋은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함께 할 때 그 공부의 효과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계산하고 갔다기보다는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된 거죠. 이 한 책을 혼자 읽을 때보다 둘이서 읽을 때, 10명에서 읽을 때에 흡수하는 그 느낌이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나름대로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외로운 독단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외우는 거 제일 잘해. 뭐 내가 정리 제일 잘해. 그럼 혼자서 집에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딱 한 가지의 시선으로만 그 책이든 영화를 소화하게 될 거고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영화를 보더라도 헤일리 생각이 다르고 주희 생각이 다르고 그 입장들을 제가 흡수하면서 또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가진 힘을 저는 좀 뒤늦게 깨달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커뮤니티의 힘을 자각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게시판에 독서 모임 구함 뭐 이런 공고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책을 읽는가 봤더니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는데요. 그래서 자본주의 대학생이 됐는데 독서 모임도 하나 정도 이런 생각에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동아리방에 붙어있는 그 간판에 왼쪽 날개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는데 계속 마르크스주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언제 나오지?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깨닫게 됐던 그 개념이 파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이제 제목만 자본주의란 무엇인가고 결국에 마르크스주의를 쉽게 풀어 쓴 그런 책인데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파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얕아서 파업은 왜 하지? 그리고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파업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쇠파이프를 들고 머리에 그 끈 같은 거 메고 구호를 외치면서 막 귀족 노조 이런 얘기도 진짜 많았고 제대로 알지는 못하면서 그냥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파업은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다고 하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본가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은 노동력인데 파업은 그 노동력이라는 유일한 무기를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기를 장착하는 셈이 되는 거죠. 저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고 파업이란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또 무게를 가질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그 전까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독서 모임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이 책을 읽었을 리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들어볼 경험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이렇게 의미 있다라는 경험을 했던 최초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관점을 다 알려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된 게 AI는 내가 물어본 것만 답해주잖아요.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해줘 라고 해야 제시를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무언가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지 않은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굉장히 말으로 전수해줄 수 없는 어떤 지식들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얘기할 때 굉장히 배려심 있게 얘기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AI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완전 동감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어떤 거에 관심이 생기면 제가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여도 제가 그거에 문외한이어도 커뮤니티를 일부러 찾아가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안단이 나 있어요. 뉴비를 환영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오타쿠죠? 근데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고 AI는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입을 벌리고 떠먹여줘요. 그래서 이를테면 사실 또니랑 에일리가 저한테 진격거를 보라고 계속 유도를 하잖아요. 진격거를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아직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벅차오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진영에 데려와야 된다는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약간 프리라이더가 되고 싶은 거 같죠. 그러니까 이거에 난 이미 관심이 조금 있는데 이 불꽃을 내 마음속에 스파크를 활활 타오르게 해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건데 제가 2018년부터 그 DMZ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축제에 갔었어요.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페스티벌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페스티벌을 좋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인디 음악을 잘 알지도 못했고 물론 그냥 혼자서 이어폰 꽂고 노래를 듣는 건 좋아했지만 그렇게 막 광장에 잔디밭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슬램하고 이런 막 락 페스티벌에 제가 어떤 조예가 있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후 관계가 좀 다르긴 한데 그 페스티벌을 계속 가다 보니까 제가 거의 매년 갔거든요. 가다 보니까 어느새 인디 음악을 되게 잘 알게 되고 얼리 어답터가 되었어요. 힙스터가 됐네요. 힙스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음악을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엄청난 음자랄들이 많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좋은 공연이 있는데 같이 갈래? 하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그런 음악 세계가 굉장히 넓어졌고 저도 그게 마냥 싫지만은 않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친구들이랑 계속 교류를 하면서 어느새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는 음자랄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커뮤니티를 가는 이유는 혼자서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이 서클이 넓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있으면 서로 끌어주는 역할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모임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독서 모임 얼마나 했죠? 6년 정도 하지 않았어요? 7, 8년이요? 7, 8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돌이켜봤는데 제가 무엇도 7, 8년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직장도 7, 8년을 다닌 적이 없고 그러네. 학교도 7, 8년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렇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한 게 지금 독서 모임이거든요. 와우. 저도요. 오, 진짜. 왜 했나 생각을 해보면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재밌어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독서 모임 할 때마다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다음 책을 골라야 할 친구가 책을 고르지 않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나요. 나는 빨리 다음 책을 도서관에서 예약 대출해야 되는데 나 빨리 다음 책 읽어야 되는데 나는 이 재미를 빨리 시작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 재밌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다 어떤 일상의 재미와 쾌락에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헤일리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독서 모임이 왜 재밌는지 알았어요. 왜 재밌냐면 왜? 책을 그 죽은 사람의 현인의 그 현인과 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책을 읽는 거고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독서 모임은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쾌락 끝판왕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이렇게나 재밌는데
나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나보다 더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살아서 입으로 떠드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다행히도 이 커뮤니티로 만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방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드는 재미가 정말 10배, 100배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말이 있던데,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 근데 이제 여행이 결국엔 사람을 만난다는 점에서 그런 비유로 전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독서 모임이다? 끝난 거죠. 현인을 책으로도 만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계속 새로운 자극을 넣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재미를 커뮤니티라는 그룹이 더 극대화시켜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또니 트레발이 독서 모임에 막 300명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8명인데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트레바리가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는 그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만난 어떤 뿌리를 기반으로 관심사와 어떤 특징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트레바리는 그게 이제 페이월, 돈을 낸 사람으로 구분을 해냈고, 돈을 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뭐 그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 현실적인 상황으로 필터가 된 거겠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만한 사람이 모이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트레바리 같은 유료 모임이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이 정말 회당 몇만 원씩 돈을 내면서도 가고 싶을 만큼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된 거죠.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건강한 커뮤니티를 자연스럽게 찾는 게 어렵다는 게. 저는 그런 커뮤니티가 없는 청취자분이 이 토크를 지금까지 들었으면 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이를테면 많이 없는 지방에서 뭐 근무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커뮤니티를 들어가고 싶어도 사실 마땅한 곳이 만약에 없다면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것만큼 슬픈 게 없잖아요. 약간 그 유연석 트위터처럼 연기하고 싶다 후배가 SNS에 남긴 글, 난 참 행복한 놈이구나, 아무리 촬영이 힘들어도 난 연기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이렇게 쓴 트위터 글이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럴 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이제 요새 유튜브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한 유튜버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댓글에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밈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저는 이제 뉴비로 거기에 들어갔는데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맥락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커뮤니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팟캐스트가 조금 더 큰다면,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모인 오픈 카톡방이 있다면 우리를 레퍼런스해서 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생기고, 이게 오디오 콘텐츠를 듣는 사람은 저는 아직 한국에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유튜브 듣고 쇼츠 볼 수 있는데,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의 특징, 이 어떻게 보면 한번 필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건강한 커뮤니티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역별 단톡방을 만들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3화까지 녹음을 했는데 그동안 많은 컨텐츠 추천을 했죠. 근데 아마 이 컨텐츠를 추천했어야지 하는 청취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후기글을 올라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책을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책을 내고 제가 후기 찾아보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게 내 책을 읽는 사람이 있네? 신기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 리뷰를 먼저 봤더라면 이 내용을 책에 썼을 텐데 싶을 정도로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마이크 앞에 있지만 또 같이 얘기할 때 우리 팟캐스트가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거고, 그 자체가 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인문학 수업을 듣고 막 천자문을 외우고 이것만 공부가 아니라 같이 얘기하면서 뭔가 모르던 걸 배워가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하나라도 더 알게 됐다, 이런 것이 진짜 공부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 이참에 저희가 좋아하는 인문학 컨텐츠를 하나씩 추천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적인 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셜록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brainy is the new sexy 이렇게 해서 똑똑하면 재밌는 거고 재밌으면 똑똑하다. 그래서 저는 코미디언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장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재미있는 코미디를 하기 위해서는 청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려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는 건 어떤 공론장에 담론을 하나 투척하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파급력을 가질 거 아니에요. 특히 공인이라면. 근데 그걸 감수하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뇌와 많은 생각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또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머를 칠 때 뒷북을 치면 아무도 웃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선을 지키는 그런 것도 굉장히 높은 지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좋아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몇 명 있는데 뭐 옛날에는 뭐 트레버 노아나 뭐 핫산 미나지 이런 사람 좋아하고 루이스 CK도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성추문으로 나락을 가서 안녕히 가시고요. 엘리 웡이라는 여자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비프라고 그 성난 사람들의 극본인가 그거를 같이 집필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 여성인데 이 사람의 코미디가 막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넷플릭스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주위 얘기를 들으니까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어떤 무대에 올라가지고 자기 얘기를 막 시작하잖아요. 그게 마치 그리스의 철학자들처럼 여러분 아테네 근데 우리가 너무 좋은 건 그리스 안 가도 방에서 이제 배 긁으면서 그거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스에서부터 했던 그 어떤 이야기 발화 방식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어. 맞아. 이 AI 시대에도. 또니는 어때요? 좀 재밌게 추천해줄 만한 컨텐츠가 있다면? 저는 진짜 솔직하게는 강유미 선생님. 강유미 씨, 네네. 제가 뭐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네네. 강유미 선생님 추천하고 싶고요. 강유미 선생님이 이걸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팟캐스트를. 예전에는 그냥 개그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인간에 대한 그 심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고찰이야. 나올 수 없는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그가 얼마나 세상을 깊이 관찰하고 있는가를 오히려 더 보게 되고 그런 재미가 그러니까 더해지는 거. 진짜 재밌기도 재밌는데 이런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해내고 뭐 관찰했을까를 보는 재미까지 더해지니까 이제 그 댓글에도 진짜 최고의 인류학자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사실 쓸데없는 공부, 생존과 관계없는 공부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공부를 이어가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인가를 내가 공부하고 즐기고 있을 때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좋은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요즘에 뭐 SNS도 많고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자랑해라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클래식 음악 감상이라는 취미가 최근에 생겼는데 사진을 한두 장 SNS 같은 데 올렸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새로운 티켓이 갑자기 생겼는데 나랑 같이 갈래? 이런 친구도 있고 자기가 원래 정말 좋아했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다. 근데 너가 있으니까 이제 같이 보러 다니자. 이렇게 소극적인 플러팅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취미를 매개로 이어지게 된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소하게 뭐 등산이라든지 어떤 운동적인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나와 비슷한 결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석처럼 들러붙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혹시 정주영 회장 서거 25주기 음악회 초대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 정말 잘 볼 자신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문학 공부를 좋아하는 마음, 뭐 아니면은 나의 지적 호기심 이런 거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마음을 알리는 게 사실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철이 덜 든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너 왜 아직까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쓸데없는 걸 좋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의 특권이라는 게 못해도 되고 그냥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같이 소통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어른이 될수록 그 호기심을 잃게 된다. 이게 진짜 공감이 되는데 이걸 들으시면서도 아, 나도 그 책 읽어보고 싶었는데 아니면 그 공부 좀 해보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떠오르면 작심삼일일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호기심과 의지도 유효기간이 되게 짧아서 뭐 옛날엔 스케이트 타고 싶었는데 지금은 안 타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맞아. 그 타고 싶었을 때 타야 한 번이라도 타는 것 같아요. 맞아. 불꽃이 진짜 금방 사그라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새해 초에 계획했던 거 지금 많이 사그러든 애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그라들어서 문제라기보다는 그 너무 소중한 불꽃들인데 그걸 에이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이 공부를 해라고 외면하기보다는 한번 타올랐을 때 해보면 그게 정말 화르르 타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룻밤 재밌게 논 거죠. 스케이트 재밌게 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호기심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외면하지 말고 하루 그냥 바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성냥팔이 소녀라고 생각해요. 한 50개 정도 되는 성냥을 쥐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나씩 불꽃을 피워보는 거야. 어떤 건 진짜 오랫동안 갈 수도 있고 어떤 건 정말 블링크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 50개를 다 켜보는 게 목표입니다. 너무 좋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